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일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식물이 계절을 인지하는 방식, 이 사계절을 따라 규칙적으로 변하는 자연환경, 광주기와 온도 두 가지를 인지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온도를 인지하는, 특히 겨울 저온을 인지해서 꽃을 피우게 하는 생리적 작용, 이를 추나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추나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겨울 저온을 거치지 않으면 식물체가 꽃이 못 피게 되는 현상, 겨울 저온을 반드시 거쳐야 꽃을 피우게 되는 현상을 춘화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꼭 0도씨 근처의 그런 저온일 필요는 없고요. 한 10도씨 근처의 저온이기만 하면 춘화철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춘화철이의 온도라는 게 절대적인 온도가 어떤 주어지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작물마다 이제 진화적으로 적응을 해가면서 어떤 식물체는 0도 근처에서, 어떤 식물체는 10도 근처에서 제각각 서로 다른 온도를 춘화철이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배추도 이제 겨울종인 경우에 가을에 이제 쭉 발화를 시켜서 키우게 되면은 꽃이 피질 않습니다. 가을 기간 동안에 개화가 계속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는데, 이거를 온실에서 계속 키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는 사진입니다. 춘화철이를 해주지 않으면 배추가 끊임없이 잎을 생산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아마 한 1.5m 정도 되는 높이까지 쭉 자라고 있는, 거의 나무와 같이 자라는 상태의 배추를 보시고 계십니다. 꼬마 아이가 안고 있는 이 배추는 겨울 저온을 거쳐서 꽃을 피우고, 그래서 이 꼭대기에 지금 종자가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춘화철이를 거쳐야 꽃을 피우는 이 배추 겨울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화철이라는 현상은 특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식물에 있어서 기억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기장 때도 겨울종이 있어서 겨울 저온을 거치면 꽃이 빨리 피고, 겨울 저온을 거치지 않으면 굉장히 늦게 꽃을 피는데요. 이 애기장 때가 겨울을 거치는 동안 온도가 대략 한 4도 정도로 이제 유지를 시키는데, 그런 낮은 온도에서는 물질 대사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겨울 나더라도 이 유식물은 여전히 유식물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따뜻해진 상온 조건에서 잎이 10장 정도 더 생성을 해야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유식물이 내가 지난 겨울 추웠는지 아니면 추운 겨울을 겪지 않았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지났다 그러면 성년이 되었을 때 이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죠. 추운 겨울을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식물체는 보시는 사진처럼 계속해서 잎을 생산을 해내는, 거의 막 60장에서 70장 정도까지의 잎이 생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꽃이 피게 됩니다. 춘화철이가 어떻게 식물체를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느냐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전자 하나를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화를 억제하는 유전자, 플라워링 로커스 C라고 불려지는, 줄여서 이제 FL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FLC라는 유전자를 제가 대학원생 시절에 유전학적으로 확인을 하고 논문으로 보고한 유전자입니다. 춘화철이라 하면 개화를 억제하는 유전자 FLC를
겨울 저온에 의해서 불활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애기장 때 겨울종을 추나 처리를 해주고 추나 처리를 하기 전과 한 이후에 FLC라는 유전자의 발현량을 보면은 추나 처리를 하기 전에는 FLC 발현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추나 처리를 하고 나면은 FLC의 발현량이 굉장히 적게 작은 양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FLC라는 유전자, 그 유전자 염기 서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가을에 파종되어서 발화를 하고 있을 때는 FLC의 발현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꽃을 못 피우게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꽃을 못 피우게 억제하는 게 왜 필요하냐? 늦가을에 꽃이 피어버리면 겨울에 그 꽃이 씨앗도 못 맺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화를 억제하는 겁니다. 겨울이라는 기간이 대개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긴 기간의 저온을 인지해서 다음해 봄에 꽃을 피우게끔 하는 현상이 춘화철입니다. 그러니까 춘화철이에 들어가 있는 물리적인 인자는 사실은 두 개죠. 하나는 저온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간적인 거. 긴 시간의 저온이 있어야 꽃을 피우는.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겨울 보리, 겨울 미를 뭐 한 일주일 정도 저온 처리한 다음에 꽃이 피는지 보면 안 핍니다. 긴 기간, 최소한 한 달, 두 달이라는 긴 시간의 겨울 저온을 거쳐야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는 방식은 저온을 인지하는 방식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화에 관련되어서 이제 재밌는 현상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곤충들도 개화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특히 잘 알려져 있는 사례가 호박벌인데요. 호박벌이 겨울을 이제 거치고 동면에서 깨어나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꽃이 주변에 없다. 그러면은 식물의 잎에 상처기를 내어서 개화 시기를 앞당깁니다. 기계적인 상처만 내어도 꽃이 빨리 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핀셋 같은 걸로 그냥 상처를 내보면은 개화가 거의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계적인 손상 플러스 호박벌의 침샘에서 나오는 침액의 무언가가 이 식물로 하여금 개화를 촉진시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곤충과 식물이 같이 공진화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개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이 호박벌이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호박벌뿐만 아니라 꽤 많은 벌들이 이렇게 개화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한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봄꽃은 따뜻한 봄이 오면 토양 속에서 이제 겨우내 얼었다가 녹은 물을 흡수해서 겨울눈에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겨울눈은 그 수분을 받아들여서 활발한 신진대사를 하게 되고 결국 봄꽃이 피게 됩니다. 그렇게 땅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서 줄기 끝까지 보내는 현상, 이거를 저희들은 나무의 물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은 거의 100m쯤 자라는 삼나무라는 나무인데요. 그 잎들이 그 100m 높이 근처에서 쭉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잎들이 광합성을 하려면은 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이라는 건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버무려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을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려 와야지 되는 겁니다. 저 꼭대기까지. 뿌리에서 하루에 1톤에서 2톤 가량의 물을 끌어올려서 100m 높이 이파리까지 전달을 해야지 되는 물수송.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잎에서 방출하는 물 수송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그래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 그걸 이제 뿌리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몸통의 관다발 조직을 따라서 물이 대량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마치 분수에 물이 그냥 쭉 밀려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물의 대량 흐름이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잎에서 정산작용이라고 해서 잎에서 물이 정발되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 이 세 가지 현상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식물이 물을 수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 모두가 수분 포텐셜 차이라는 굉장히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100m 높이까지 1톤에서 2톤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수분 포텐셜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물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화학적인 현상인데요. 모든 화학물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물에 적용한 것이 수분 포텐셜입니다. 그 실험 방법을 지금 이 그림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U자 형태의 유리관 가운데에다가 반투성막이라는 물은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물에 녹아 있는 용질은 이동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는 막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순수한 물, 오른쪽에 설탕물을 넣어 놓게 되면은 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순수한 물에서 물의 농도가 높고 설탕물에서 물의 농도가 낮죠. 때문에 물이 이 반투과성 막을 지나서 설탕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설탕물이 위로 밀려 올라가니까 이 정도 높이에 해당하는 삼투압이라는 압력이 형성이 되게 되죠. 이걸 이제 수분 포텐셜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물이 뿌리에서 줄기 끝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그 모든 과정에 이 수분 포텐셜이라는 화학적인 힘에 의해서 물 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뿌리압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뿌리는 이제 뿌리털이라는 게 있고요. 뿌리털은 뿌리 세포입니다. 뿌리털은 섬유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 속에 노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흡수를 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종이를 물 속에다가 담그면 종이가 물을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뿌리털이 물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흡수한 물이 농도가 비교적 높은 뿌리 끝에서 안쪽으로 관다발 조직이 있는 가운데까지 이동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나무 기둥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크게 봐서 물의 대량 수송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계속 흘러가느냐? 기본적으로는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분자는 다른 물 분자를 잡아당기는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걸 영어로 이제 코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래쪽에 물이 잔뜩 있으니까 그게 뿌리압으로 밀어내고 있고 위쪽에선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정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막 방출되어 나가니까 물의 하나의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물의 대량 수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 기둥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쭉쭉쭉 빨려서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잎에서 이제 정산이 사실은 물 수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식물체의 잎은 내부에 잎세포라는 것들이 굉장히 엉성하게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잎세포가 광합성을 하는 세포이기도 하고요. 그 잎세포 근처로 이제 물관이라는 것이 이제 쭉 흘러가게 되면 그 속에는 거의 이제 농도가 굉장히 높은 물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잎세포로 이제 전달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전달된 잎세포의 물 혹은 잎세포와 잎세포 사이에 공간으로 흘러간 물이 기공을 만나게 되면 기공은 바깥쪽이 그냥 공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물의 농도가 높은 잎세포 내부의 물들이 기공을 통해서 공기 바깥으로 방출되어 정발되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발되어 날아가게 되면 더 많은 물들이 잎세포 주위로 빨려 올라오게 됩니다.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특성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숟가락에 물을 담아 보면 물이 오봉하게 담깁니다. 그죠?
그게 오봉하게 당기는 이유가 물들 분자들이 서로 이제 잡아당겨서 이제 포면 장력이라는 게 형성되어서 오봉하게 당기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잎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증발되어 날아가면 더 많은 물을 이제 잡아당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쭉 기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물 수송이 이제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 기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물 기둥이 겨울을 날 때 어떻게 되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이 기둥으로 그냥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겨울에는 얼어버릴 테고 그럼 동상을 잃게 되고 나무가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식물이 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피하느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낙엽입니다. 이파리를 다 떨어내버리면 정산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이제 빨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렇게 이파리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이제 물 기둥이 더 이상 계속 유지되지 못하게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물에 꽤 적극적으로 이 물들을 세포 속으로 흡수시켜서 없애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이제 기포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기포가 형성이 되는 소리를 녹음한 식물 생리학자도 있습니다. 기포가 생기면서 이게 탁탁 터지는 소리를 녹음을 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한여름에 날씨가 아주 좋을 때 나무 그 몸통에다가 귀를 갖다 대면 아마 습습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빨리 이제 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식물은 물을 뿜는 분수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를 끝을 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꽃에 관련된 시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를 한번 쭉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꽃이 핀 자리라는 공상균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 시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니까 물러나야 할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시가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러나야 할 상황이더라도 뭔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어떤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 공상균 시인이 설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시를 읽는 동안에 어떤 소리를 들으신 것이 있을까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제 소리가 들리시죠. 이 소리가 올해 셀이라는 저널에 3월달에 발표된 식물이 내는 소리입니다. 가지를 잘랐을 때나 혹은 물을 주지 않고 가물게 만들었을 때 그때 내는 일종의 비명소리입니다. 식물도 소리를 내는구나라는 걸 보여준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인데요.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저자는 이제 정확하게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잘 모르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밝혀져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아마 이 관다발 속에 있는 물 기둥 속에서 기포가 형성이 되었다가 그게 터지면서 내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의문은 또 남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있을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나다가 상처를 내어주면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거, 뭔가 식물이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식물이 내는 소리, 이건 어떤 새로운 학문으로서 그런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